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슬하에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구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 중입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게 사실이죠. 시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대표직을 수행 중인 남편인데 무척 성실하고 누구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요즘 공장 사정이 영 안 좋아. 중국산 OEM 제품들이 하도 기승이라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골칫거리야. 사람들 참 답답하네. 싼 게 비지떡인 줄도 모르고 왜 그리 싸기만 하면 품질 생각 안 하고 그리로 몰려가는지. 물건 사는 구매자들이 다 당신 같은 마인드면 나 같은 사람 시름이 줄 텐데. 어디 가서 광고할 수도 없고 우리 공장은 다 몇십 년 이상 된 목수 장인들이 가구를 만들고 나무도 최고 품질만 쓴다고 방송이라도 하고 싶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화병이 날 지경이네. 바깥 일까지 당신이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우리 연정이 잘 돌보고 집안 살림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항상 고마우니까. 그거야 나 하는 일인데 새삼 공치사예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오늘 공장서 자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속옷 파우치 챙겼죠? 챙겼어. 당신도 저녁 잘 챙겨 먹고. 난 걱정 말아요. 연정이 챙기다 보면 하는 수 없이 늘 먹게 되는 게 저녁이니까. 이따 밤에 톡할게. 나 나가. 남편은 최근 중국산 OEM 제품들의 경쟁력이 밀려 매출 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공장 상황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신제품을 더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현지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우고 불철주야 야근하며 회사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는 남편이었어요. 형님, 저 왔어요. 서방님 오셨어요? 형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공장에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퇴근을 안 했대? 여보, 자기도 공장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고 밤낮 안 가리고 일하는 시대는 지났어. 워라밸이라는 게 있는 건데 형도 참. 요즘 공장 사정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건 서방님도 아시면서. 뭐 중국산 짝퉁 때문에 물건 안 팔리는 걸 무슨 수로 막아요. 제품 단가 낮춰서 우리도 싸게 파는 거 말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회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간 쌓아온. 영수님, 세상 천지 안 변하는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형님은 다 좋은데 융통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보? 참, 당신은 왜 이리 눈치가 없어요. 회사 상황 안 좋으면 당신도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도 아랫사람이 잔말 말고 당신은 얼른 공장 나가봐요. 얼른. 그런가? 뭐 알았어. 그럼 형수님, 저 갑니다. 좀 멋쩍은 얼굴로 공장으로 가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내가 서방님께 괜한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말 듣는 사람이 큰 아주버님인데 그나마 다행이죠. 아주버님 불철주야 야근하시는데 저희 남편도 당연히 옆에서 도와야죠. 동서가 그리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전화라도 드리고 올 걸 그랬어요.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당연히 아주버님이 집에 계신 줄 알고 왔거든요. 참,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집에 들렸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 이번 분기에 승진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아주버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것 때문에 들린 거구나. 아시다시피 승진 심사에서 거푸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이가. 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기가 팍 죽어서 더 일할 맛이 안 나나 봐요.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기도 한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께서도 아주버님께 제발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사람이 워낙 엄격해서 서방님을 채찍질하는 게 있지? 감사해요, 형님. 그래도 저희 사정 헤아려 주시는 분은 형님밖에 없네요. 우리 그이가 서방님께 엄격한 건 서방님을 정말 생각해서라는 거 동서도 잘 알지? 부모 같은 마음에서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 네, 그렇게 할게요, 형님. 사실 저희 남편과 저는 시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띠동갑 형제로 나이 터울이 많이 납니다. 남편은 40대 후반, 시동생은 30대 중반이지요. 시동생이 10살, 남편이 22살 때 시부모님 내외가 모두 돌아가셨고 그 후로 거의 모든 노릇을 하며 시동생을 키운 남편입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했을 때 시동생은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죠. 학생이던 시동생의 소풍 도시락을 싸줘가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요. 우리 무원이가 조금만 더 성실하고 반듯했으면 내가 걱정이 없을 텐데. 도련님은 천성이 당신과는 달라요. 자유분방하고 한량 체질인 사람이 당신이랑 공장일 잘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어디 취업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녀석도 아니니 걱정이지.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걱정 말아요. 늦게 철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다행인데 전문대학 턱걸이로 들어간 녀석이 매일 술 마시고 외박에 카드를 정지시키든 해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겠어. 당신 가만 보면 도련님 아빠 같아요? 내가 이름만 형이지 무원이한테는 아버지나 친배 없지 뭐. 올 아버지 돌아가시며 그런 말씀하셨어. 부디 무헌이 잘 부탁한다. 앞으론 네가 무헌이 형이다. 당신은 도련님한테 충분히 부모 노릇하고 있어요. 저 녀석이 사춘기 때 내가 좀 더 잘 잡아줬으면 대학도 4년제를 갔을 텐데. 가출한 도련님 강원도까지 잡아와서 다시 학교 다니게 만든 건 그래도 당신이에요. 나중에라도 저 세상에서 부모님 만나 면목 없지 않으려면 무언이 저 녀석 사람 만들어야 하는데. 남편은 시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본인도 철이 없을 시기에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그 후로 쭉 시동생의 부모 노릇을 자처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 시동생이요, 사실 좀 철이 없고 게으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젬병이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버텨내지 못하는 성미예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과외 선생님 오실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형수님, 조금만요. 너무 졸려서 그래요. 딱 5분. 아니, 3분만 더 잘게요. 무언이 너 당장 자리에서 못 일어나? 아니, 형이 언제 왔어? 오늘 회사 간 거 아니야? 너 과외 잘 하나 안 하나 궁금해서 일찍 들어왔다 왜? 너 지금 하는 과외가 한 달에 얼마짜리 과외인데 여태 늦잠이야? 형.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과외 나 그만하면 안 돼? 이번 과외 쓰면 숙제도 너무 많고 무섭고 까칠해서 공부가 더 안 돼. 선생님이 무섭고 숙제 많이 내서 공부 안 된다는 말이 세상 천지 어딨어? 아이고 속 터져. 너 매번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왜 안 하니? 학교 숙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과외 숙제까지 못 하겠다고요. 관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남편은 시동생의 학창시절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고액 과외부터 그룹 과외, 심지어 가장교사까지 써가면서 갖은 방법을 썼지만 시동생은 공부에 영 젬병이었습니다. 학원이다 과외다 사교육에 돈을 엄청 썼지만 겨우 2년제 전문대학에 턱걸이 합격을 했죠. 네, 물론 공부에 적성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동생은 뭔가 천성이 게으르다 해야 하나? 뭔가 하나를 오래 하지 못하고 성실함과는 담을 쌓은 스타일이라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니 너, 왜 툭하면 월차에 연차 끌어다 쓰니? 요즘 바쁜 약속들이 좀 몰려서 그랬어요.
아무리 네가 회사 대표 동생이라지만 눈치 좀 챙겨라, 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너처럼 온갖 휴가 끌어다 쓰는 직원이 어딨어? 신입사원은 뭐 바쁜 일도 없나? 너 바쁜 일이 뭔데? 뻔한 거 아니야? 술 약속 아니면 시시한 녀석들과 몰려다니며 여자나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야? 형은 그게 문제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야. 좀 술도 마실 줄 알고 여자도 좋아하고 풍류를 알아야 사람도 따르죠. 하, 어이가 없다.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흥청망청 돈 쓰러 다닌다고? 지난달 카드값이 얼마 나온 줄 알아? 그것도 다 술 먹으러 다니면서. 아, 참. 알았어요, 형. 연차 낸 거 취소할게요. 아, 그럼 될 거 아니야. 뻑하면 무단 결근에 업무 태도 불성실로 회사 내에서도 악명이 높은 시동생이었어요. 동서와 결혼하고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마저도 얼마 안 가 원래의 페이스로 돌아오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결근이니 사내에서 평판이 좋을 수 없었는데 남편은 칼같은 성미여서 그런 시동생을 매번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있었지요. 그 부분에 서운하고 답답했던 시동생 내외가 남편을 종종 찾아와 부탁하곤 했습니다. 형, 난 언제 차장직함 달아줄 거야? 차장? 지금 네 입에서 차장 소리가 나오냐? 아주버님 보시기에 저희 남편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저마다 승진하는데 이 사람만 제자리 걸으면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재수씨, 미안한 말입니다만 무언이가 공장 내에서 평판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아무리 형인 내가 회장이라도 무언이가 공장 일 계속하는 거 무리일 수도 있어요.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매정하게 이 사람을 내치실 거예요?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무언이에게 말하겠습니다. 무언아, 최소한 출근 시간 정도는 칼같이 지키는 게 직장인의 도리다. 밥 먹듯 지각하고 툭하면 무단 결근. 그런 걸 커버칠 만큼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너 대체 어쩌려고 그래? 형, 그러니까 일단 승진만 좀 시켜줘. 그럼 그게 자각제가 돼서 내가 더 일 잘할지 누가 알아. 무언아, 어린애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형이 널 사랑하고 네가 내 동생이어도 사내에서 그런 게 통용될 것 같아? 네가 일을 잘하면 잘해서 못하면 더 심한 이유로 널 손가락질 할 이 상황에 네가 그렇게 태만한 태도로 일하면 어쩌자는 거야? 형은 나보다 잘났잖아요. 그러니 부족한 동생 좀 봐주면 안 돼요? 네가 동생이 아니면 넌 애진작 우리 공장 직원이 아니야. 승진은 다음 분기 때까지 너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니까 오늘은 네 와이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따끔한 질책으로 늘 시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동생은 공장 일은 뒷전, 골프 모임이다, 술 모임이다, 놀러 다니며 돈 쓰기 바쁜 한량인 게 사실이었죠. 남편 혼자서 공장 일에 매달려 과로를 일삼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으로 매일 늦는 남편이 하루는 걱정되어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야참을 좀 만들어서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불만 켜져 있고 너무 조용한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문을 열었는데 사무실 책상에 남편이 자는 듯이 엎드려 있더군요. 여보, 이렇게 피곤하면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자요, 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데 아무런 미동 없이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좀 일어나 봐요. 당신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먹고 일해요, 네?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미동이 없었고 이마를 괴고 있던 한쪽 팔이 책상 밑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순간 이상한 예감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남편은 제가 일으켜 세우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철푸덕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전 당장 119를 불렀고 남편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환자분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멀쩡한 저희 남편이 왜 갑자기요? 전 도무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되물었죠. 안타깝게도 심장마비에 의한 심정지가 환자분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 같군요. 고인께서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회사 매출이 안 좋아져서 그 일로 야근을 계속했는데 그럼 그런 스트레스가 저희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평소 지병이 있으신 게 아니었다면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정이 아빠 눈 떠봐요, 네? 당신 이렇게 갑자기 떠날 사람 아니잖아, 어? 전 미동 없이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여보, 안 돼요. 나와 영정이 두고 당신만 벌써 이렇게 떠나는 건 안 돼. 안 된다고. 당신 없이 나와 연정이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을 달리한 남편이 제 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갑자기 돌아가셔요? 현정아, 아빠가 회사 일 걱정해서 너무 무리하시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만.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아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 딸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가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딸 역시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조문객들의 줄을 잃었고 하나같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네. 김 회장만큼 능력 있고 양심적인 사업가도 참 드문데. 중국산 짝퉁 물건들 때문에 매출이 저조해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야. 저 건들거리는 녀석이 김 회장 동생이라는데 회사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닌다더니. 동생이라도 김 회장 반만 닮아서 공장 일을 좀 분담해줬으면 김 회장이 이리 빨리 명을 달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러게 말이야. 공장 일 덮기는커녕 매일 형속만 썩이는 골칫덩이라는데 무슨. 그나저나 김 회장 딸은 아직 학생이고 동생이란 녀석은 저 모양 개차반이니 앞으로 가구 공장은 누가 꾸려간대? 글쎄, 그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겠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니 김 회장 사모님이 앞으로 골치 꽤나 아프겠어. 조문객들이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걸 오며 가며 들었지만 전 남편을 여의 슬픔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여유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공장 돌아가시는 일과 관련해서 의논드릴 일이 있으니 회사로 좀 나오시죠. 무슨 일이 생겼나요, 공장에? 일단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갑작스런 이사회의 연락을 받고 남편의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대 회장님 동생분께서 회장직을 맡겠다고 나서서 사모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사항인지 여쭤보려 어려운 걸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저도 알고 넘어가는 게 맞지요. 갑자기 저희 시동생이 회장직을 맡는다니 전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그런 말을 이사회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동생과 동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형수님, 예상은 했지만 너무 인정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돌아가신 마당에 회장직을 수행할 사람이 저밖에 더 있나요? 밖에서 엿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형님 솔직히 저도 서운하네요. 두 사람 좀 어이가 없네. 뭐가 그리 서운하다는 거야? 난 서방님이 회장직 맡는다는 소리 금시초문이다 그런 얘기밖에는 한 게 없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형님 이어서 가구공장 대표 직함 맡는 거 반대 안 하시겠네요? 갑자기 대표를 맡으신다고요? 아직 서방님께서는 공장 돌아가시는 것도 잘 모르시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아무리 미래의 연정이에게 공장을 물려주고 싶더라도 너무 대놓고 본색을 티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연정이 겨우 고등학생인데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시네요. 그럼 공장 일에 관심도 없고 아예 손을 떼시겠다. 서방님,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짧게 하시는 거죠? 뭐, 고깝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죠. 저 그저 형수님이 편해서 형님과 함께 옛날부터 저를 부모처럼 키워주신 분이라 하도 편하다 보니까 말이 좀 짧게 나온 거예요. 서방님, 장차 시간이 지나 공장 실무를 잘 익히신 다음 공장 대표를 맡으신다면 저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서방님은 저희 남편 생전에 일에 관해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무 태만 지적당하며 승진해서 매번 탈락된 거 다 아는데 갑자기 회장직 맡으신다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형님 돌아가시니 그 바톤 터치에서 저를 깎아내리겠다 그건가요? 깎아내리다니. 제가 왜 서방님을 깎아내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보니까 형수님도 공장에 욕심이 한가득이네요. 왜? 내가 가구 공장 집어삼킬까봐 겁이라도 나요? 서방님, 하루아침에 왜 대화가 안 통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건가요? 글쎄요. 전 옛날과 변한 거 하나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겠죠. 형님 살아생전엔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내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솔직히 아주버님께 튀어서 이 사람만 그동안 사내에서도 저평가된 거 사실이잖아요. 동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서방님이 공장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평가라니? 아주버님, 말로는 생각해서 그런가 잘 되라고 채찍질하는 거다 그러셨지만 솔직히 이 사람 경계해서 더 그렇게 누르신 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매일 지각에 무단결근 일 쌓는데 그럼 누가 이뻐라 잘한다 그래? 이 사회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남발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예? 서방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나요? 하늘에 계신 형님께 부끄럽지도 않아요? 참 하다 이젠 명달리한 형 팔아요? 하긴 시집 올 때부터 전 형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라고요? 왜 그런 막말을... 형한테 하도 눌려 살다 보니까 그간 못한 말들이 무지 많거든. 그래서 이제 좀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하는 건데 뭐 잘못인가? 갑자기 반발 비슷하게 짓거리며 절 함부로 대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선 저는 이 얘기는 오늘 그만하죠.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지는 공정하게 이사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해요. 저 역시 가구공장 지분이 있고 저희 딸이 미성년자지만 연정이 역시 공장의 주주예요. 제가 연정이 목까지 위임해서 주주로 주총에 참여할 테니 그리 아세요.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결국 연정이한테 나중에 이 공장 주고 싶어서 나 밀어내려는 수작이잖아. 다 좋은데 저한테 말 놓는 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절 앞으로 안 봐도 좋고 형수님이랑 안 해도 좋은데 반말은 너무 없어 보이네요. 이사회 사람들 눈도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 형님은 정말 끝까지 잘난 척이시네요. 어디 언제까지 형님이 그 잘난 척 계속할 수 있나 두고 보죠. 동서와 시동생은 회의실의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강짜를 부리듯 대표직을 맡겠다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회 분들 의견은 어떠신데요? 공장 내에 누구도 회장님 동생분을 공장의 대표로 맡긴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워낙에 평판이 안 좋으시니까요. 그럼 이렇게 핏대 올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선 회사 지분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공장 경험이 전무하신 것도 아니어서. 주총 열리기 전에 또 연락 주세요.
저도 변호사 써서 이것저것 좀 알아볼 테니. 회장님께서 갑자기 명을 달리하셔서 황망하실 텐데 여러모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 역시 그 사람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느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 사람 빈자리는 어떻게 메꿔져 가고 있는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누구보다 공장에 헌신적이고 애정이 많은 회장님이셨는데 어떻게든 회사의 긍정적인 방향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편 사후,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아나무인으로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가정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솔직히 남편 공백이 있는 공장 일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동생은 회사 지분과 공장 일을 경험했다는 근거를 내세워 대표 직함을 맡으러 안달인 상황이었죠. 솔직히 시동생이 공장 대표를 맡을 역량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제 골치가 그리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난 내가 갑자기 잘못되거나 한다면 가장 걱정이 첫 번째가 당신과 연정이, 그리고 두 번째가 가구 공장이야. 서방님도 계시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갑자기 잘못되다니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소. 난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그래도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는 마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싫으니까. 여보,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 난 우리 연정이가 빨리 커서 가구 공장 일을 이어받았으면 해. 이 연정이가요? 딸내미 시집도 안 보내고 당신처럼 평생 공장 일에 파묻혀 살게 하려고? 그런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이해해주는 배포 넓은 놈을 만나 시집 가면 되지. 그리고 연정이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머리도 명석하고 근성도 있고. 연정이는 기질 자체가 사업가를 타고났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딸이라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여보, 내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사람인 거 몰라? 연정이가 아무리 딸이어도 아닌 그릇을 그릇이라 하지는 않아. 그런 정이나 감정으로 처리해 나가기에 공장 일에 걸린 사람들 밥그릇이 몇 개인데? 하긴 당신이 정으로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니죠. 칼 같은 성미의 회장님 김주원 씨니까. 연정이한테 가끔 물어보면 공장 일에 뜻이 없지도 않은 것 같아. 아직 어려서 꿈이야 여러 번 바뀌겠지만. 당신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뭘 강요할 생각은 말아요.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연정이가 뜻이 있고 하고 싶어 한다면 제대로 가르쳐서 가구 공장 물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서방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그 애가 그릇이 되어서 내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다행이지. 내 걱정도 덜고 난 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헌이는 공장을 이끌어갈 제목이 못 돼. 그앤 섭섭치 않게 내가 상속 지분 떼어주면 그거 가지고 편하게 놀고 먹으며 살면 그게 서로에게 무탈할 녀석이야. 남편은 살아생전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편의 큰 그림이랄까? 공장 경영에 관한 미래의 계획을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전 솔직히 저희 딸아이가 남편 뒤를 이어 공장 일에 뛰어드는 건 마음속으로 별로라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전 가치관이 좀 구식인 사람입니다. 여자가 밖에 일에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등한시하게 되고 몸은 고단하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는 삶을 딸이 사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살아생전 남편의 유지를 아는 마당에, 게다가 시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마당에 다툼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시동생이 덥석 가구 공장을 이어받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군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무책임하다고 절 책망하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동생 부부가요, 나름 가구 공장을 집어삼킨다고 두 사람이 머리를 참 많이 굴렸더군요. 처음에 선대 회장, 그러니까 명을 달리한 제 남편 측 사람들을 돈과 높은 직책을 정년 후에도 보장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준 다음 이사회의 통과를 받아냈어요. 결국 남편이 고군분투하며 이어가던 가구 공장은 시동생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측에서 절반 정도가 회장님 동생 측의 꾀임에 빠져 넘어간 모양이에요. 그렇게 권모술수에 편법까지 써가며 사람들 빼가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방법 있나요? 애쓰신 거 아니까 너무 자책 마세요. 선대 회장님께서 어떻게 지킨 회사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공장 경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네요. 회사의 경영권은 시동생에게로 넘어갔고 전 거의 포기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딸아이를 끌어안고 일찍 잠들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저녁이었죠. 죽은 남편의 회사를 자식처럼 키운 시동생과 동서에게 빼앗기고 망연자실. 택시 한 대를 잡아 탔습니다. 연희동 부탁합니다. 네. 그런데 한참 눈을 감고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때 저희 집이 있는 연희동이 아닌 이상한 데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전 화들짝 놀랐고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아니 아저씨, 제가 연희동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곤하게 잠드시는 것 같아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요. 뭘 말하려고 했는데요, 저한테? 고 김주원 씨 아내 되시죠?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 김주헌인데 누구시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 안심하시고요. 목적지에 곧 도착합니다. 가보시면 아니까 일단 내리시겠어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밝혀진 택시기사 정체에 내 인생 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대체 누구였냐고요? 날 정체 모를 곳으로 데리고 온 기사는 다름 아닌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아들이 보낸 수행기사였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를 시켜 저를 부른 사람은 그 가정부의 아들이었고요. 택시기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신규 로펌이었는데 규모가 꽤 큰 곳이었습니다. 절 왜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요즘 남편 회사 일로 법무팀을 자주 보긴 하지만 여긴 제 일을 담당하는 로펌도 아닌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기범이에요. 기억하세요? 기범이? 어머나 세상에, 옥수동 아주머니 아들 그 기범이니? 네, 맞아요, 사모님. 저 기범이에요. 이제야 찾아뵈어서 너무 죄송해요. 귀국하고 나서야 회장님이 명을 달리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기범아, 그간 잘 지냈니? 그런데 왜 그렇게 그간 연락이 깜깜무소식이었어? 저 사실 미국 가서 국제 변호사 됐어요. 그건 들어서 알고 계셨죠? 그래, 네가 미국서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듣고 나랑 회장님 우리 일처럼 기뻐서 얼싸안고 뛰었단다. 그런데 그 후로 네가 소식이 끊겨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뇌수술 크게 받고 한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제대로 기억 찾은 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 댁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펌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기범이었습니다. 기범아, 너 지금 무슨 짓이니? 누가 보면 정말 네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다.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 얼른 일어나렴. 아니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는데 제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재활치료하느라 상황이 그렇긴 했지만 사모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줄도 모르고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너무 죄송해서요. 아니야, 기범아. 누구나 다 저 살기 바빠. 주변 둘러보기 힘든 건 매한가지다. 너는 젊으니 더 그랬을 거고 다 이해하니까 어서 일어나. 사모님, 예전에 정말 젊은 새댁이셨는데 사모님도 나이를 제법 먹으셨네요. 당연하지. 세월 앞에 어디 장사 있겠니? 기범이가 누구냐고요? 옛날에 저와 남편이 연희동에 처음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온 후 가정부 아주머니를 새로 한 명 들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옥수동에 사셔서 옥수동 아주머니라 불렸는데 그분은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지금 제가 반갑게 상봉한 기범이고요. 아주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힘겹고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셨습니다. 아주머니, 바깥분도 없이 혼자 아들 키우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면 거짓말이지요. 서방 없어 서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자식 생각해서 꾹 참고 사는 거죠, 뭐. 그래도 대단하세요. 아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시는 거 보면요. 있는 집서 태어났음 더 공부도 잘하고 그랬을 아들인데 저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 아들 녀석에게 잘해주지 못해 그저 미안하죠, 뭐. 듣자 하니 아주머님 아드님이 그리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네, 그 애가 죽은 남편을 닮아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제대로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지. 형편이 이래노니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네요. 아주머니 사정을 듣고 저와 남편은 그때 아주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기범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금액을 지원해 줬던 거죠. 아이고 시상해. 아이 사장님 사모님 감사해서 어쩐대요. 세상 천지 사모님 내외 덕분에 우리 기범이가 난생 처음 학원을 다 다녀보네요. 공부 잘하고 명석한 녀석인데 뒷받침 잘해줘야죠. 돈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세요. 지금처럼 성적 잘 나오면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은혜를 입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어찌 갚아야 할지 백골난망으로 감사드려요, 사장님. 저는 장학 사업한다 생각하고 기범이 계속 지원하기로 이 사람과 결정했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기범이에게 돈 걱정 말고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기범이는 저희 부부의 지원이 시작된 후로 성적이 더 상승 곡선을 띠면서 지역이 알아주는 수재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기범이가 중학교 졸업하던 무렵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셨고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갔지요. 급성 뇌출혈입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간 아주머니는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제발 눈 뜨세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안 계시던 어린 남자아이가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죠. 아주머니 장례식은 저희 부부가 치러드렸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일가 친척도 딱히 없었고 그간의 도의를 생각해서 저희 부부가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막상 엄마도 없이 오독하니 남은 어린 기범이가 계속 눈에 밟히더군요. 여보, 기범이 말이에요. 우리가 걷어주는 거 어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군. 생활비랑 학비 계속 지원해주고 제가 자주 찾아가서 반찬도 챙겨주고 뭐 어린아이는 아니니 끼고 살며 지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범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지원해주자고요. 좋은 생각이야. 아주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명을 달리하셔서 아들 녀석이 너무 안 됐어. 혼자 남은 기범이를 저와 남편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범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떠나게 되었죠.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 두 형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두 분 덕분에 저 대학을 졸업하고 저 역시 유학까지 떠나게 됐습니다. 두 분 은혜, 저 성공해서 어떻게든 갚을게요. 기범아, 네 뜻은 가상하다만 우리 부부는 딱히 너에게 뭘 바래서 지원한 건 아니란다. 부모님 없이 세상에 홀로 남은 너가 딱해 보이기도 했고 또 너는 총명해서 지원을 해주면 멋지게 성공할 제목이라 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도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가 혼자 고생하며 사시는 거 보면서 솔직히 세상 원망, 사람들 원망 많이 했는데 전 회장님 내외 같은 분들을 만나 그런 삐뚤어진 가치관도 많이 고치게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두 분 은혜 보답할 때까지요. 우리 기범이가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런 장담을 할까? 그래도 기분은 좋구나. 기범아, 미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렴. 그곳에서도 너 공부 마칠 동안은 학비 지원해 줄 거니까 그리 알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기범이었습니다. 기범아, 너 그럼 뇌수술 한 거는 이제 괜찮은 거니? 네. 한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재활 치료하면서 기억도 찾고 또 그 사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아내는 그럼 미국 사람이야? 아니요. 재활의학과 닥터인데 미국 교포예요. 사실 장인어른 재력이 좀 남달라서 제가 그 도움으로 계획보다 더 빨리 한국에 로펌을 오픈하게 된 거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 로펌이 기범이 네 거란 말이니? 정확히 말하자면 장인어른 투자로 시작하게 된 로펌이라 대표 직함은 저인 게 맞고요. 우리 기범이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옛날에 미국으로 떠나며 그렇게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더니 네가 정말 성공을 했어. 세상에, 아주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옛날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들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사모님, 듣자 하니 가구공장 대표직을 회장님 남동생분이 맡고 있다더니 사실인가요? 그게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서 이젠 완전히 내가 가진 회사 지분까지 뺏어가려 들고 난리도 아니란다. 걱정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다시 제대로 밟아서 사모님과 연정이, 권리, 제가 도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요, 남편 사후 시동생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긴 상속 재산에 관해서도 새로 법적인 분쟁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저와 딸이 사는 집에까지 가압류를 걸어오며 압박해오는 시동생이었죠. 남편을 잃은 마당에 이런 법적인 분쟁에까지 휘말리다 보니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던 저였는데 그런 시점에 기범이를 만난 건 정말이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격이었어요. 기범이는 미국에서도 승률 100%를 자랑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다 하더군요. 동종업계의 전문가들을 죄다 끌어모아 기범이는 결국 법적 다툼 끝에 제가 빼앗길 뻔했던 회사의 지분과 권리를 모두 되찾아 주었습니다. 상속 분쟁에 얽혀 복잡한 재산 다툼이 될 뻔했던 일도 기범이의 말끔한 일 처리로 일사천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범아,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남편이 남긴 유산도 가구 공장도 모두 시동생 부부에게 뺏길 뻔했어. 진작 제가 사모님을 찾아뵙고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수임료를 하나도 안 받을 거니 정말? 네가 그런 식이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수임료를 내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절 양아들이다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마음껏 부려주세요, 사모님. 그렇게 말하며 넙죽 절하듯 인사를 하는 기범이었습니다. 저희 시동생은요, 법적 다툼에서 패소 후 공장 내에서도 명망을 잃어 대표직함을 상실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실수가 잦으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치듯 하락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도 대표직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불법 비자금까지 대표직에 있는 동안 조성을 해서 시동생은 교도소행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공장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나이가 되었어요. 연정아, 입사원서 어디에 낼지 고민해 봤니? 엄마, 저 아빠 일하시던 가구 공장에 원서 넣었어요. 제 신분 다 가리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해서 일해보려고요. 저희 딸은 그렇게 남편이 운영하던 가구 공장에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합격한 뒤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입사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딸은 가구 공장에 정식 사원으로 출근을 하게 된 거였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딸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고 울컥한 감정이 들더군요. 연정아, 오늘 첫 출근인데 떨지 말고 잘하렴.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누구 딸인데 못하겠어. 안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딸 파이팅! 걱정 반 우려 반 속에서 시작한 공장 일인데 생각보다 저희 딸은 회사에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사회의 상무님을 만나 뵈었는데 사모님, 연정 씨가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스펀지처럼 업무를 습득하는데 모두 혀를 내둘러요. 다들 차기 대표감이라고 말들이 벌써 많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부디 낙하산이라 욕먹지 않도록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욕먹을 일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없지 싶은데요. 하늘에서 남편이 지금 딸의 모습을 보면 무척 좋아하겠지요.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의젓한 딸의 모습을 저 혼자 매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쓸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살아생전 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남편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두 가지, 딸과 가구 공장을 그래도 제가 잘 건사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공장 운영에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지만 남편이 살아생전 본인의 뒤를 이어 공장 일을 했으면 했던 딸이 남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랍니다. 여보, 나 이만하면 잘 버티고 해낸 거 맞지요? 그곳에서 이제 걱정 그만하고 당신도 좀 편하게 쉬어요. 먼 훗날 당신 만나 정겹게 담소 나누는 날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